빗속의 곡소리와 여우의 간청불길한 징조, 뒤에 숨겨진 거대한 구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아마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라 대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불길한 징조로만 여겨졌던 한 짐승의 간절한 외침이 어떻게 가문의 등불을 지켜냈는지에 관한 기적 같은 기록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밤중 노인의 마당에 나타난 기이한 여우 한 마리. 사흘 밤낮을 무릎 꿇고 울부짖는 그 모습에 노인은 애군이 닥칠까 두려워 몽둥이를 들고 여우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짐승의 눈물은 그저 재앙을 부르는 곡소리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우는 노인의 옷자락을 입에 물고 필사적으로 강가로 이끌었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려던 노인이 마지못해 도착한 차가운 강가. 그곳에는 불어난 물에 휩쓸려 허우적대던 노인의 어린 손주가 있었습니다. 여우가 흘린 눈물은 재앙의 징조가 아니라 물속에 빠진 소중한 생명을 살려달라는 마지막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흉조라 믿었던 짐승의 외침은 사실 가문의 대를 이어줄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중한 진실을 전합니다. 우리가 편견으로 밀어냈던 무언가가 사실은 우리를 살릴 유일한 손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께 이 뭉클한 반전의 서사는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심의 무게를 다시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장대비 속에서 손주를 지켜낸 여우의 눈물을 통해 오늘 여러분 곁을 지키는 소중한 인연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아래 자리 잡은 청암리라는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울창한 숲과 험준한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대로 소박하고 정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고 흘러가며 마을의 갈증을 달래주었습니다. 이곳에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김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낡았지만 정갈한 기와집을 정성껏 가꾸며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도와주는 덕망 높은 어른이었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김노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아래를 굽어보기에 좋았는데 마당에는 정갈하게 닦인 장독대와 잘 정돈된 채소밭이 있어 주인의 부지런함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던 어느 날 하늘이 유난히 낮게 내려앉고 습한 기운이 대지 위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마치 젖은 솜처럼 무거워져 숨을 쉴 때마다 눅눅한 흙내음이 코끝을 자극했고 산새들은 불길한 징조라도 느낀 듯 일찌감치 숲속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김노인은 마당 끝에 서서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바라보며 이번 장마가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지붕의 기와를 점검하고 마당의 배수로를 정비하며 다가올 비바람에 대비하기 시작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드디어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며
대지를 적셨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굵어지더니 이내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기세로 변해 기와지붕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마당은 순식간에 작은 연못처럼 변해 물결이 출렁거렸습니다. 김노인은 방 안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혹시나 담벼락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며느리와 함께 주방에서 내일 아침에 쓸 택감을 챙기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의 곁에서 무서운지 옷자락을 꼭 쥔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방 안은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김노인은 허허, 이번 비는 정말이지 며칠간은 그치지 않을 모양이구나 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창밖의 어둠을 향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빗소리 사이로 무엇인가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짐승의 발소리치고는 너무나 조용했고 사람의 인기척이라기엔 지나치게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김노인은 의아한 생각에 촛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마당 쪽을 살폈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며 마당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순간 김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하얀색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비를 흠뻑 맞으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우의 자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네 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뒷다리를 굽히고 앞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 방안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너무 놀라 촛불을 떨어뜨릴 뻔하며 아니, 저게 대체 무엇이냐? 라고 소리치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앉았습니다. 하얀 여우는 억수같이 퍼붓는 비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털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고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털은 몸에 착 달라붙어 여우를 더욱 왜소하고 가련하게 보이게 만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김노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여우의 눈은 마치 무엇인가를 간절히 부탁하는 사람의 눈망울처럼 가끔씩 길게 내뱉는 숨소리는 비명보다 더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김노인의 아내와 며느리도 소동에 놀라 방 밖을 내다보더니 입을 막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나 여우가 저렇게 사람처럼 절을 하듯 앉아있다니요. 이건 분명히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라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토록 기이한 일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다시 한번 창살 사이로 여우를 살폈습니다. 여우는 김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낮게 숙이며 마치 절을 하듯이 바닥에 머리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이 저토록 간절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우라는 짐승이 가진 영악하고 불길한 이미지 때문에 등줄기에 오한이 서렸습니다. 여우는 흔히 사람을 홀리거나 재앙을 가져오는 요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 한밤중에 비를 맞으며 나타난 백여우의 존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저건 분명 요물임이 틀림없어. 어서 몽둥이라도 들고 쫓아내야지. 가만히 두었다가는 우리 집에 무슨 큰 변이라도 생길지 모르겠소. 라고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김노인은 선뜻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발을 묶어놓은 듯 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맹렬하게 대지를 때렸고 마당의 고인물은 이제 여우의 발목을 덮을 만큼 차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는 그 자리를 조금도 이탈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간절하게 앞발을 모아쥐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며 애처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라기보다는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흐느끼는 소리와 매우 흡사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김노인은 방 안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여우의 실루엣을 지켜보며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여우가 왜 자신의 집 마당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저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가축들이 불안해하며 헛간에서 날뛰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는 김노인의 불안감을 한층 더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도 비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여우 역시 처음 그 자리에 박힌 듯이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김노인은 단한 눈으로 여우를 바라보며 혹시 자신이 과거에 짐승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을 정도로 자비로운 성품이었기에 여우가 자신에게 원한을 갚으러 왔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마을의 이웃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고 김노인의 집 담 너머로 보이는 기괴한 광경에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받쳐 들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여우를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김노인네 마당에 백여우가 앉아있잖아. 그것도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말이야. 이건 분명히 저 집안에 큰 재앙이 닥칠 징조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김노인의 귀에도 생생하게 들려왔고 이는 그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여우를 넘어 김노인의 가족에게로 향하고 있었으며 평소 인심 좋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입이 거칠기로 유명한 박 씨는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노인, 제정신이요. 저런 요물을 마당에 그대로 두다니 당장 때려 죽이거나 쫓아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에 역병이라도 돌지 모른단 말이오. 박 씨의 선동에 마을 사람들은 동조하기 시작했고 김노인의 집 앞은 순식간에 험악한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김노인은 대문을 굳게 잠근 채 방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여우는 마을 사람들의 외침과 돌팔매질 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김노인이 있는 방 쪽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망울은 비에 젖어 더욱 맑게 빛났는데 그 안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오직 간절한 애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우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빗물이 코끝을 타고 떨어졌고 떨리는 어깨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추위와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노인은 문득 저 여우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짐승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말처럼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손자가 무서워서 밥도 못 먹고 있단 말이에요. 라고 며느리가 김노인의 아내에게 하소연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노인은 결국 결단을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처마 밑으로 내려와 여우와 마주섰습니다.
비록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여우와 김노인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노인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여우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이놈. 짐승의 몸으로 어찌하여 이 신성한 가택에 들어와 이토록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느냐. 네가 정령 갈 곳이 없어 이곳에 온 것이라면 산으로 돌아가거라. 만약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 온 것이라면 네, 결코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김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우는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더욱 깊게 머리를 숙이며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간청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김노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우가 나타난 지 어느덧 이틀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바람까지 더해져 마당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휘어졌습니다. 김노인의 집안에서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절망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가축들은 먹이도 먹지 않은 채 웅크리고 앉아 떨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김노인의 집을 피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마을 어귀에서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김노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의 책임을 느끼며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여우의 슬픈 눈을 보며 측은지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가족들의 안위와 마을에서의 명성을 생각하면 여우를 당장이라도 처단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압박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꿈속에서 기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비바람 속에서 나타나 자신을 향해 울며 손짓을 하는데 그 여인의 등 뒤로 하얀 여우의 꼬리가 살짝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빗물과 섞여 마당을 가득 채웠고 김노인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잠에서 깬 김노인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빗소리와 함께 여우의 낮은 흐느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여우가 보낸 어떤 암시라고 생각했지만 그 뜻을 해석하기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평생을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나에게 닥친단 말인가? 셋째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여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기력이 다한 듯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은 진흙과 빗물에 오염되어 처참한 몰골이었고 가끔씩 내뱉는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여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여우가 죽어서 원혼이 되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박 씨는 다시 한번 담벼락 너머로 고함을 쳤습니다. 김노인, 이제 보니 당신도 저 요물과 한패가 된 모양이군. 저 여우가 죽어나가기 전에 우리가 손을 써야겠어. 박 씨의 말에 선동된 몇몇 청년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김노인의 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문으로 나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모두 진정하게 이 짐승이 아직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어찌 함부로 죽이려 한단 말인가. 김노인의 호통에 청년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해가 없다니요. 저 여우가 온 뒤로 마을의 우물물이 탁해지고 소들이 병들기 시작했소. 이게 다 저 요물이 부린 조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박 씨의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었지만 불안에 질린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곧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김노인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집안의 가족들조차 이제는 여우를 제거해야 한다고 그를 압박했습니다. 김노인은 자신의 신념과 가족의 평화 사이에서 갈등하며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 빗줄기에 갇혀 있었고 어디에도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김노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망울 속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김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여우의 입가에서는 가느다란 핏방울이 섞인 침이 흘러나왔고 그것은 빗물에 씻겨 마당의 흙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노인은 문득 저 여우가 목숨을 걸고 이곳에 머물며 지키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고 누군가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려있던 묵직한 가래를 내려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가족들은 김노인이 드디어 여우를 처단하러 나가는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어서 저 요물을 치워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고 아내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김노인은 아무 말 없이 가래를 고쳐잡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빗물은 여전히 그의 시야를 가렸고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는 오직 여우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김노인이 다가오자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체념한 듯 하면서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간절함이 서린 눈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가래를 높이 쳐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노인은 가래를 여우의 머리가 아닌 여우의 바로 옆 땅바닥에 강하게 꽂았습니다. 나는 이 짐승을 죽이지 않겠다. 만약 이 여우가 우리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마을을 떠날 것이니 너희는 물러가거라. 김노인의 일갈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김노인의 반응에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박 씨는 씩씩거리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감히 김노인의 덫을 퍼런 기세에 눌려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김노인은 여우를 향해 몸을 굽히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이곳에 머무는 너의 진심만큼은 내 외면하지 않으마. 그러니 부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속히 보여다오. 여우는 김노인의 말에 반응하듯 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울음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인간에 대한 감사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김노인의 집 주변만큼은 묘한 기운이 감돌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가족들은 김노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방 안에서 발을 구르며 통곡했고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이 노망이 났다며 손가락질을 하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여우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함께 비를 맞으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가 대지를 씻어내듯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의심과 두려움도
씻겨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사흘째 밤이 깊어갔고 빗물은 이제 김 노인의 집마당을 완전히 덮어 마치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난 듯 끝없이 물줄기를 쏟아부었고 마을 앞을 흐르던 시냇물은 이미 범람하여 논밭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여우에 대한 공포보다 당장 닥친 홍수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높은 지대로 피신하기 바빴습니다. 김 노인의 집은 지대가 높아 아직은 안전했지만 마당에 앉아있는 여우와 김 노인의 모습은 흡사 거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처럼 고립되어 보였습니다. 여우는 기력이 다해 이제는 숨소리조차 가노프게 들려왔지만 여전히 앞발을 모은 자세만큼은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여우의 젖은 털을 가만히 쓰다듬어주며 함께 고난의 밤을 견뎌냈습니다. 집안에서 떨고 있던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김 노인을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각자의 방에서 숨죽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린 손자를 품에 꼭 안고 부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되뇌며 눈물을 흘렸고 아내는 장독대를 살피며 조상신들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둠과 빗소리에 잠긴 채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김 노인의 집 마당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수성셔청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우의 눈에서는 이제 맑은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빗물과 섞이고 있었고 그 눈물은 마당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김 노인은 그 눈물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부탁임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밤 공기가 심하게 요동치며 산사태가 일어나는 듯한 굉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강물이 제방을 허물고 마을을 덮치는 소리였으며 사람들의 비명과 가축들의 울부짖음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청암리 마을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밑증유의 재난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김 노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여우는 오히려 김 노인의 옷자락을 물고 어디론가 이끌려는 듯 힘겹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여우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어떤 확신과 긴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여우의 안내에 따라 마당 끝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어둠 속에 가려진 마을의 참혹한 광경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의 울음소리는 이제 마을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재앙의 서곡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우의 기이한 행동은 단순한 저주나 요술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위협에 대한 경고였음을 김 노인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고 손자를 지켜야 한다는 가장의 의무와 여우를 믿어야 한다는 직관 사이에서 김 노인의 마음은 칠흑 같은 밤바다처럼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다시 한번 길게 울부짖으며 마을 앞 강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고 그곳에는 집어삼킬 듯 소용돌이치는 붉은 강물이 모든 것을 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가래를 내려놓고 여우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야기의 첫 장이 이렇게 어둠과 비바람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김 노인과 백여우 사이의 기묘한 인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으며 다가올 내일이 과연 마을의 축복이 될지 아니면 영원한 어둠이 될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자신의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빗물에 젖은 여우의 등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여우의 작은 몸뚱이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은 이제
김노인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어 어두운 밤을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져 이제는 마을 전체를 삼킬 듯한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김노인이 마당에서 여우를 지키겠다고 선포한 이튿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습기보다 더 무거운 의심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저마다의 불안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입이 가벼운 이웃집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옷자락을 털어내며 김노인이 여우의 요술에 홀려 제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짐승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건 분명히 우리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어 승천하려는 요물이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으며 불안에 떨던 사람들은 그의 자극적인 말에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와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김노인의 집안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마치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평소 김노인을 존경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글쎄, 김노인이 어젯밤에는 여우와 대화까지 했다더군.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걸 보니 이미 사람이 아니야 라며 누군가 덧붙이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어떤 이는 김노인의 집에서 밤마다 푸른 불꽃이 일어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여우가 김노인의 손자 목숨을 노리고 온 것이라며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김노인에 대한 오랜 신뢰 대신 막연한 증오와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는 거친 비바람보다 더 차갑게 김노인의 집을 감싸 안았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이 비극적인 오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점점 더 요란하게 지붕을 때리며 마을의 고립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집 안 분위기는 밖보다 더 처참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웃음꽃이 피던 사랑방에는 이제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며느리는 벌벌 떨며 방구석에서 나오지 못한 채 어린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향해 돌을 던질지도 몰라요. 저 짐승 때문에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라도 당하면 어쩌시렵니까? 며느리의 울음 섞인 하소연은 김노인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묵묵히 창밖의 빗소리만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고집을 알기에 차마 더는 말하지 못하고 부엌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조상님들께 비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축들마저 먹이를 거부하고 구슬프게 울어대니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는 풍경이었으며 김노인은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자신의 직관 사이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전체가 불신으로 들끓던 오후, 비바람을 뚫고 마을의 최고 어른인 백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산증인이자 예부터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알려진 분으로 평소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조언을 아끼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자락을 이끌고 김노인의 방에 들어선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마당에 앉아있는 여우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김노인이 송구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자 할머니는 낮은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고로 짐승이 저토록 간절하게 빌 때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곡절이 있는 법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끝을 보아야 하느니라. 할머니의 이 한마디는 불안에 떨던 김노인의 마음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지만 동시에 다가올 일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암시하는
무거운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할머니의 방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더 큰 소동을 일으키려 획책했습니다. 그는 청년 몇몇을 모아 김노인의 집 담벼락을 허물고 여우를 끌어내 죽여야 한다며 몽둥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요. 김노인이 못하겠다면 우리가 나서서 저 요물을 처단해야 하지 않겠소. 박 씨의 선동에 눈이 먼 청년들은 비장한 각오로 김 노인의 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성 대신 맹목적인 공포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는 빗소리와 뒤섞여 마치 전쟁터와 같은 험악한 분위기를 자성해냈습니다. 김노인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가래를 손에 쥔 채 문 뒤에서 그들의 기세를 막아내려 했지만 이미 통제불능이 된 군중의 힘을 홀로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빗줄기는 이제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굵어져 세상은 온통 회색 장막에 갇힌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고 어떤 이는 담장 너머로 불붙은 집단을 던지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집단들은 여우의 근처에 닿기도 전에 빗물에 꺼지거나 바람에 날려 마당 구석으로 처박히기 일쑤였습니다. 여우는 그런 소란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김노인이 있는 방 쪽만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마당을 가득 채운 물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모든 비난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구도자와 같았습니다. 김노인은 여우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서 숭고함마저 느끼며 자신이 이 여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인 할머니는 방 한구석에 앉아 눈을 감고 염주를 돌리며 나지막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주위로는 묘하게 차분한 기운이 감돌아 며느리와 손자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법이지. 하지만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싹을 틔우고 있는 게야. 할머니의 혼잣말 같은 가르침은 김노인의 귀에 생생하게 박혔으며 그는 자신이 처한 이 위기가 단순히 여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무지와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박씨 일행이 대문을 부수기 위해 커다란 통나무를 가져와 들이받기 시작했고 쿵쿵거리는 충격음이 집안 전체를 흔들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김노인은 대문이 곧 무너질 것임을 직감하고 그는 홀로 마당으로 내려가 비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대문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이보게들 정령, 이 짐승을 죽여야만 자네들의 분이 풀리겠는가? 만약 이 짐승이 죽어서 이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김노인의 절규 섞인 외침에 대문을 들이받던 청년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박 씨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속지 마시오. 저 늙은이는 이미 여우의 노예가 되었소. 지금 죽이지 않으면 기회는 없소. 박 씨의 독촉에 청년들은 다시 힘을 모아 대문을 들이받았고 낡은 대문은 삐걱거리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김노인은 자신의 몸으로 대문을 받치며 이 미친 광기를 막아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쏟아지는 비와 거센 힘 앞에 그의 체력은 서서히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는 이제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버렸고 마을 사람들의 논밭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침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망가져가는 원인을 모두 김노인의 집 마당에 앉아있는 여우 탓으로 돌리며 증오심을 키워갔습니다. 저 여우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비가 온 적이 없었어. 이건 분명히 천벌이야. 라며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분노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 위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물줄기가 마을을 향해 굽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노인의 집마당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대자연의 거대한 분노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을의 목전까지 다가오고 있었으며 오직 마당의 여우만이 그 방향을 주시하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길고 날카롭게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섞여 들려왔으며 대문을 공격하던 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순간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여우는 이제 무릎을 꿇고 있던 자세에서 일어나 김노인을 향해 필사적으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절박한 경고로 가득 차 있었고 꼬리는 세차게 흔들리며 위험이 코앞에 닥쳤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여우의 눈빛에서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읽었으며 그것이 단순히 박씨 일행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더 크고 거부할 수 없는 재앙이 마을을 덮치려 하고 있다는 확신이 김노인의 뇌리를 스쳤고 그는 본능적으로 산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씨 일행은 여우의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당황하면서도 이를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하고 더욱 거세게 대문을 밀어붙였습니다. 보시오. 저 요물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오서 죽여야 합니다. 박씨의 외침과 함께 대문의 빗장이 마침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대문은 맥없이 안쪽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몽둥이를 든 청년들이 함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김노인은 가래를 휘둘러 그들을 저지하려 했으나 수적인 열세에 밀려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바람 속에 뒤엉킨 사람들의 육신과 욕설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으며 청년들의 시선은 오직 마당 한복판에서 떨고 있는 하얀 여우에게만 꽂혀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진흙바닥에 엎드린 채 안 돼 제발 그만두게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여우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여우는 피하지도 않고 오직 김노인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산 쪽에서 콰르릉 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왔던 청년들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를 넘어선 경악의 빛이 서렸습니다. 산사태로 밀려내려오는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들이 마을 어귀의 집들을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 속도는 인간이 도망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박씨는 들고 있던 몽둥이를 떨어뜨리며 산이 무너진다 라고 비명을 질렀고 마당은 순식간에 여우를 죽이려던 장소에서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여우는 그 혼란을 틈타 김노인의 옷자락을 다시 한번 세게 물고 그를 안 채 쪽이 아니라 집 뒤편에 가파른 언덕길로 끌어당겼습니다. 김노인은 정신없이 여우를 따라가며 방 안에 있던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나와라. 어서 집 뒤 산마루로 올라가야 한다. 집이 무너진다. 김노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고 여우의 안내를 받아 거센 빗줄기를 뚫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아래쪽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거대한 흙탕물과 바위들이 마을의 길목을 차단해버린 뒤였습니다. 여우는 마치 지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으며 김노인의 가족들은 죽을 힘을 다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으로 난입했던 박씨와 청년들도 이제는 여우를 죽이려던 계획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김노인의 가족을 따라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서로를 밀치고 당기며 필사적으로 위쪽을 향해 발을 내디뎠고 그들의 뒤로는 김노인이 평생 가꾸어온 정갈한 기와집이 거대한 흙더미에 깔려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석가래가 부러지는 비명 같은 소리와 기와가 깨지는 소음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으며 김노인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여우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오해와 증오는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김노인은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집을 보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마루 근처에 커다란 바위 동굴 앞에 도착해서야 여우는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김노인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뒤늦게 따라온 박씨 일행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밑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버렸고 집들의 지붕만이 물 위에 간신히 떠있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여우가 김노인을 이끌지 않았고 그들은 지금쯤 차가운 흙더미 속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박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무너진 마을을 바라보다가 이내 김노인 옆에 엎드려 있는 여우를 보며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음을 깨달은 자의 참담한 눈물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잦아들 줄 몰랐지만 동굴 안은 기이할 정도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동굴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여우의 젖은 몸을 자신의 치마폭으로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여우는 힘없이 할머니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가늘게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 눈빛은 이제 모든 임무를 완수한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가족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그들의 무사함을 확인했고 손자는 여우가 무서운지 할아버지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요물이라 부르던 짐승이 너희의 목숨을 구했느니라. 인간의 짧은 지혜로 어찌 하늘의 뜻과 짐승의 진심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할머니의 준엄한 꾸짖음에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동굴 밖의 빗소리는 더욱 요란해졌지만 동굴 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떨리는 몸을 녹였습니다. 김노인은 여우의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며 나지막이 사과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잠시나마 너를 의심하고 원망했었다. 너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너에게 몽둥이를 들려 했던 나를 용서해다오. 김노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여우는 보답이라도 하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동굴 안에 모인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박씨를 비롯한 마을 청년들도 하나둘씩 여우 근처로 다가와 미안한 기색을 보였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살기 대신 경외심과 고마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좁은 동굴 안에서 서로의 젖은 옷을 짜주고 체온을 나누며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낮에는 서로를 죽일 듯이 비난하고 미워하던 이들이었지만 거대한 자연의 재앙 앞에서 그들은 오직 살기 위해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하는 가련한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무너진 마을을 내려다보며
앞으로의 삶이 막막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족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우는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평화는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기 시작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노인은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길고도 험난했던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동굴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가련한 짐승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주목하며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진실이 밝혀졌으니 너는 너의 길을 가야겠지. 라고 말하며 여우를 보내주려는 듯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바로 떠나지 않고 김노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가만히 핥았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라기보다는 김노인의 용기와 믿음에 대한 마지막 감사와도 같았습니다. 김노인은 여우의 따뜻한 혀끝 감촉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불안의 찌꺼기마저 씻겨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우는 이어 박 씨에게도 다가가 그를 한번 쳐다보았는데 박 씨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기는커녕 땅에 머리를 대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흐느꼈습니다. 여우의 눈빛은 박 씨를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기는 듯한 자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짐승의 마음이 인간의 그것보다 더 넓고 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그 밤에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으로는 이제 빗소리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초토화되어 예전의 모습을 찾기 힘들었지만 산마루 동굴에 모인 이들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여우가 자신들을 이 동굴로 이끈 진짜 이유가 단순히 목숨을 구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서로를 불신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때로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큰 고난은 사람들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김노인의 집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큰 신뢰와 사랑이 피어날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이제 동굴 밖으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빗물에 씻긴 그의 하얀 털은 새벽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가 걷는 발자국마다 묘한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김노인은 여우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작별을 고했습니다. 잘 가거라. 우리 마을의 은인이여. 너의 그 눈물과 기도를 평생 잊지 않으마. 김노인의 배웅 속에 여우는 숲속 깊은 곳으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동굴 안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비 내리는 밤의 울음소리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 소리가 남긴 깊은 울림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제2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긴장과 갈등 그리고 극적인 반전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해로 얼룩졌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거대한 재앙과 여우의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 정화되었으며 이제 그들은 무너진 터전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김노인은 여우가 남긴 교훈을 가슴에 품고 다가올 아침 햇살을 기다리며 가족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든 고요한 산속에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고, 그것은 어둠 뒤에 반드시 밝은 해가 뜬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기운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던 빗줄기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하늘은 낮은 구름으로 가득 차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꿋한 눈으로 가족들의 안위를 다시 한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며느리는 구석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들 곁에 있어야 할 어린 손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의 가슴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한 통증과 함께 거칠게 뛰기 시작했으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위를 둘러보며 손자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습니다. 김노인의 부름에 잠에서 깬 며느리는 옆자리가 허전한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우리 애가 어디 갔습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란 말입니까? 며느리의 절규에 동굴 안의 사람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동굴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돌바닥과 습한 기운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전신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렸고 그의 머릿속에는 혹시 아이가 밤중에 몽유병이라도 도져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동굴 입구 쪽에 누워있던 여우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밤새 사람들을 지켜주던 하얀 여우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보시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요물이 결국 아이를 가로채서 도망친 게 분명합니다. 박 씨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마움 대신 다시 의심과 공포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고 김노인은 박 씨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슬픔과 여우를 믿었던 자신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백씨 할머니는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조용히 동굴 입구로 다가가 바닥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힌 여우의 발자국과 그 곁에 작게 남겨진 아이의 집신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이기 쉬워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지. 저 발자국들을 보게나 여우가 아이를 끌고 간 게 아니라 아이가 여우를 따라간 모양새야. 근게 부도 이에. 할머니의 말씀에 김노인은 정신이 번쩍 들어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여우의 발자국은 아이를 유인하듯 앞서 있었고 아이의 발자국은 주저함 없이 그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마을 앞을 흐르던 거센 강가 쪽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김노인의 얼굴은 다시 흙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강가는 지금 홍수로 인해 집어삼킬 듯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안 돼. 저쪽은 지금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내 손주가 저 험한 물가로 갔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인가. 김노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며느리는 아예 넋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위험하다며
김노인을 말렸지만 그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동굴 밖 진흙탕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비는 가늘어졌으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안개가 숲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산 아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노인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마을의 풍경은 어젯밤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집들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평생 일궈온 논밭은 자갈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보다 지금 당장 생사가 불분명한 아이의 소식에 더 큰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씨조차 이번에는 입을 다물고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는데 그것은 여우에 대한 증오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안개 너머로 들려오는 강물의 포효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고 어디선가 여우의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김노인이 강가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손자의 저고리 한 자락을 발견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파르르 떨리고 있는 그 천조각을 보는 순간 김노인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이게 웬 말이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늙은 나를 데려가시지. 왜 저 어린 생명을 이토록 가혹하게 다루신단 말이냐. 김노인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뒤따라온 사람들도 그 저고리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아이가 이미 강물에 휩쓸려 변을 당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안개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번쩍하며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젯밤에 그 백여우였습니다. 여우는 강가 벼랑 끝에 서서 김노인을 향해 다시 한번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부르는 듯한 기묘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여우가 서 있던 벼랑을 향해 기어오르다시피 다가갔습니다. 벼랑 아래는 누런 황토물이 거품을 내뿜으며 무서운 속도로 흐르고 있었고 한 번 빠지면 시신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물살이 거셌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소리쳤지만 김노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우의 눈빛과 그가 가리키는 강물의 한 지점만이 그의 시야에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여우는 김노인이 다가오자 벼랑 아래로 몸을 날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긴박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때 김노인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강 한가운데에 간신히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 무언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김노인의 손자가 나무줄기를 생명줄처럼 꼭 붙잡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기력이 다했는지 눈을 감고 있었으나 물결이 칠 때마다 몸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애야, 내 손주야, 살아있었구나. 김노인은 환희에 차 소리쳤지만 동시에 절망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지금의 물살로는 도저히 배를 띄우거나 헤엄쳐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에 걸린 아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저기까지 떠내려가서 버티고 있는 거야. 이건 기적이야. 라며 사람들은 입을 모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물속으로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저건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오. 이미 늦었소. 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으나 김노인은
이미 허리춤에 밧줄을 감고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손자의 가느다란 숨결만이 보였고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물살은 김노인의 발이 닿기도 전에 그를 집어삼킬 듯이 소용돌이치며 위협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강물 위에 세워져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벼랑 끝에 서 있던 백여우가 갑자기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김노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우는 물살을 가르며 놀라운 속도로 나무가 있는 곳을 향해 헤엄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몸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고 강인한 동작으로 물결을 타는 여우의 모습은 마치 물 위를 날아가는 하얀 화살과도 같았습니다. 여우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몇 번이나 물속으로 잠겼지만 그때마다 다시 머리를 내밀며 아이가 있는 나무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으며 박씨조차 두 손을 모으고 여우가 무사히 도착하기를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마침내 나무에 도달하여 아이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어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나무둥치와 아이 사이에 끼워 넣어 물살의 충격을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하얀 털은 금세 진흙물에 물들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가 아이를 지탱하고 있는 기운만큼은 벼랑 위에서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노인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밧줄을 연결하여 강으로 던졌습니다. 여우는 아이가 밧줄을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 애썼지만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노인은 결국 결단을 내리고 내가 내려가겠네. 모두 저 밧줄을 꽉 붙잡아주게. 라고 소리치며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김노인은 여우가 만들어준 물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거센 물살이 그의 몸을 짓눌렀지만 손자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여우는 김노인이 다가오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이의 몸을 위로 들어 올렸고 김노인은 마침내 손자의 차가운 손을 맞잡을 수 있었습니다. 잡았다. 내 새끼야. 할아버지가 왔다. 김노인은 아이를 자신의 등에 업고 밧줄에 몸을 의지했습니다. 벼랑 위에서 마을 청년들이 괴력을 발휘하며 밧줄을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김노인과 아이는 서서히 물살에서 벗어나 느시로 끌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지탱해주던 여우는 기력이 다했는지 서서히 나무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김노인이 무사히 구조되는 것을 확인한 뒤 안도한 듯 눈을 감고 거센 물살 속으로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김노인은 부츠로 올라오자마자 여우야, 여우야 라고 울부짖으며 강물을 바라보았지만 하얀 그림자는 이미 누런 흙탕물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감싸 안고 인공호흡을 하며 살리려 애썼고 잠시 후 아이의 입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며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아이가 눈을 뜨고 김노인을 부르자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어린 생명과 그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진 이름 모를 짐승의 희생 앞에 사람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생존 소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마을 전체의 죄책감과
오해를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김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노인,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저 짐승이 우리를 구하러 온 천사라는 것을 모르고 감히 몽둥이를 들다니. 나는 인간도 아니오. 박 씨의 참회에 김노인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여우를 요물이라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강물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는 어느덧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는데 그 햇살은 마치 여우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처럼 따스하고 찬란했습니다. 김노인은 손자를 품에 꼭 안고 한참 동안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점차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그는 여우의 그 슬픈 눈망울이 사실은 이 아이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자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 여우가 자신의 집 마당을 선택했는지, 왜 그토록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는지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여우는 처음부터 마을에 닥칠 산사태를 알고 있었고 그 와중에 길을 잃고 강물에 휩쓸릴 아이의 운명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김노인은 자신의 집이 무너진 것보다 여우가 사라진 것이 더 가슴 아팠지만 여우가 지켜낸 이 아이의 삶을 통해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동굴로 돌아가 남은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네. 저 짐승이 우리에게 준 것은 목숨만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니까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은 무너진 터전 위에서 실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앙공과 부가크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짐을 나눠들고 김노인의 가족을 부축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결속력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긴 대지 위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듯 마을 사람들의 관계도 시련을 통해 더욱 맑고 투명하게 정화되었습니다.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서서히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소용돌이 치던 물살도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김노인은 마을 입구에 부러진 느티나무 옆을 지나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얀 털 뭉치 하나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여우의 털이었는데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며 묘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그 털을 조심스럽게 수거하여 품속에 넣었습니다. 비록 여우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자신과 함께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이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재건을 위해 청년들은 힘을 모아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무를 베고 흙을 날랐으며 자신이 가진 곡식을 아낌없이 내놓아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증오와 불신이 가득했던 마을은 이제 배려와 협동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으며 이는 여우가 목숨을 바쳐 마을에 선사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람들을 독려하며 마을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낡은 기와집의 주인이 아니었지만 마을 전체의 마음을 다독이는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난 뒤에 찾아온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여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강가로 나가 여우의 흔적을 찾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거라. 너의 그 깊은 뜻을 우리 마을 사람들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김노인의 기도가 강물을 타고 멀리 퍼져나갈 때마다 숲속 어딘가에서 낮은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우가 살아있다는, 김노인에게는 그 소리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사라져도 그 사랑은 남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김노인의 노년의 삶을 지탱해주는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세 번째 장은 이렇게 상실과 회복, 그리고 진정한 이해의 과정을 거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외침이었음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며, 인간의 마음 또한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김노인과 여우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아침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눈부실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당마당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땅은 아직 눅눅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고, 곳곳에 고인 웅덩이에는 무너진 마을의 잔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이제 제법 기운을 차린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가끔씩 강물 소리에 놀라 몸을 떨었지만 김노인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무사한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이의 오한모,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덮쳤던 거대한 물줄기는 잦아들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오해와 불신의 찌꺼기는 아직 완전히 씻겨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노인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으며 밤새 겪은 고초 때문인지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을을 지켜준 것은 나의 힘도 아니고 여러분의 몽둥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물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던 그 하얀 여우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제 손주와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도 거센 흙더미 속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김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사당마당에는 오직 산새들의 지저귀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어젯밤 자신들이 보였던 광기 어린 모습들을 떠올리며 차마 김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백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무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김노인의 손자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준 뒤 사람들을 향해 엄한 표정으로 일갈했습니다. 자고로 하늘은 짐승의 몸을 빌려 인간에게 경고를 보내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는 법이네.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두려움에 눈이 멀어 그 고귀한 진심을 짓밟으려 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여우가 사흘 밤낮을 무릎 꿇고 빌었던 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재앙을 막아달라고 하늘에 간청했던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겠느냐. 할머니의 꾸짖음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 깊이 박혔으며 곳곳에서 나직한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리 뒤쪽에 서 있던 박 씨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어제 여우를 죽여야 한다고 가장 앞장서서 소리쳤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노인 앞에 다다르자마자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어르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질투와 공포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고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습니다. 저를 마음껏 꾸짖으시고 벌을 주십시오. 저는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박 씨의 진심 어린 사죄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김노인은 무릎을 꿇은 박 씨를 다가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따뜻한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방, 자네만 그런 것이 아니네. 우리 모두가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이지. 하지만 보게나 저 여우는 인간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우가 지켜준 이 소중한 생명들을 보살피고 무너진 마을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네. 김노인의 관대한 처사에 박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도 사람들은 이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집에서 남은 식량을 가져와 공동 취사를 준비했고 힘이 센 청년들은 길을 가로막은 바위와 나무들을 치우기 위해 연장을 챙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던 눈빛들은 이제 협동과 배려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이런 변화를 보며 여우가 진정으로 바랐던 기적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홍수로부터 목숨을 구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고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여전히 처참했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부엌대기 아주머니들은 사당 옆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내왔습니다. 비바람에 떨었던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먼저 한 그릇씩 나누어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풍경은 어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아내와 며느리도 이제야 안색이 돌아와 다른 아낙네들을 도와 식사 준비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을 햇볕에 말리며 나누는 사소한 대화 속에서 마을은 조금씩 예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난 뒤에 찾아온 이 짧은 휴식은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김노인은 청년들과 함께 강가로 향했습니다. 여우가 마지막으로 휩쓸려 내려갔던 그 자리에 작은 표식이라도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이제 평소처럼 맑고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벼랑 끝에 무너진 흙더미는 어젯밤에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강물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린 뒤 품속에서 여우의 하얀 털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보게들, 여우는 사라졌지만 그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와 함께 있네. 우리는 이 강가에 작은 돌탑이라도 쌓아 여우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해야 하네. 김노인의 제안에 청년들은 주위에 흩어진 예쁜 돌들을 정성껏 모아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돌탑을 쌓는 과정은 매우 경건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여우의 안녕을 빌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박 씨도 가장 크고 튼튼한 밑돌을 가져와 탑의 기반을 다지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돌탑이 층층이 쌓여 올라갈수록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도 조금씩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얀 여우가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던 그 강물을 굽어보는 위치에 세워진 돌탑은 이제 청암리 마을의 새로운 수호신이자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탑 주위에 꽃을 심고 정갈하게 길을 닦으며 여우에 대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마을 복구 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자 산사태로 막혔던 수로가 뚫리고 진흙에 잠겼던 길들이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노인의 기와집은 비록 석가래가 부러지고 기와가 태반이나 내려앉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둥을 바로 세우고 지붕을 덮으니 금세 다시 집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라붙어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땀을 닦는 박 씨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그들의 정성에 연신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집도 살피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산마루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고된 노동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땀 흘리고 협동하는 과정에서 얻은 기쁨이 육체적인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중앙 공터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 앉아 저녁밥을 나누었습니다. 비견 뒤의 숲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사람들의 땀방울을 식혀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김노인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꿀맛 같은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 순간의 정적과 평화는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백씨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백여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산을 지켜오던 신령스러운 존재였을 게야. 우리가 그동안 그 존재를 잊고 살았을 뿐이지. 이번 일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었는지를 하늘이 일깨워준 경계이기도 하네. 할머니의 말씀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소 작은 땅 때문에 다투고 남의 험담을 하던 소소한 악행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곳곳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집을 고치지 못한 이들은 천막을 치고 그 주위에 모여 앉아 밤 공기를 녹였습니다. 김노인은 자신의 집 사랑방을 활짝 열어 갈 곳 없는 이웃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허허, 우리 집이 좀 좁긴 하지만 서로 살을 맞대고 자면 밤추위 정도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걸세. 김노인의 너털 웃음에 방 안은 금세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와 아내도 이웃 아낙네들과 함께 밤새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가슴 깊이 와닿는 밤이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진정한 고난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단단한 끈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다 마치지 못한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청년들은 일찍부터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고 아낙네들은 냇가로 나가 흙탕물에 젖은 빨래들을 정성껏 헹구었습니다.
물은 이미 맑아져서 바닥에 조약돌이 보일 정도였고 물고기들도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 어귀에 서서 다시 세워지는 담장과 정돈되는 길목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문득 숲속에서 하얀 여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그곳에는 오직 푸른 나무들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기운은 마을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음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사당마당에 모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창한 음식은 없었지만 직접 수확한 채소와 남은 곡식으로 정성껏 차린 상은 그 어느 진성찬보다 풍성해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이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 하나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비가 오는 이맘때가 되면 이곳에 모여 여우의 은혜를 기리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짐승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화합을 다지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김노인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암리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제사에 쓸 정성스러운 제물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헌신적인 일꾼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이웃을 위하는 진심만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박 씨의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참회가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박 씨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이제 무거운 재난의 기억을 털어내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따라 따뜻하게 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손자는 이제 마을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마을 재건에 지친 어른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손자를 바라보며 생명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우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아이가 자라나 마을의 기둥이 될 날을 상상하며 김노인은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강가에 세워진 돌탑 주위에서 놀며 여우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여우는 이제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 요정이나 할아버지 같은 친숙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서당 훈장님도 이번 일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비 내리는 밤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기록에는 김노인의 용기와 여우의 희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화합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이 기록은 후손들에게 전해져 겉모습만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생명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었습니다. 훈장님은 글을 마무리하며 진정한 힘은 칼과 몽둥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믿음에서 나온다는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글을 돌에 새겨 마을 입구에 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어느덧 마을의 주요 건물들은 대부분 복구가 완료되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서서히 돌아갔습니다. 논과 밭은 비록 한 해 농사를 망쳤지만 땅은 이전보다 더 기름진 흙으로 덮여 내년의 풍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텃밭에 씨앗을 뿌리며 대지의 생명력에 경탄했습니다. 자연은 때로 가혹한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더 큰 축복을 내려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비가 오는 날이면 서로의 안부를 먼저 묻고 지붕을 점검해주며
환란에 대비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화합은 어떤 재앙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뿌리내렸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김노인은 홀로 사당마당에 남아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는 티 없이 맑았습니다. 김노인은 가슴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여우가 처음 나타났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한 두려움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인연의 소중함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우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남겨준 이 평화를 우리는 소중히 지켜나가마. 김노인의 머리 위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마치 여우의 부드러운 털이 닿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다시 새 잎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가지 사이로 솟아오르는 초록색 싹들은 무너진 삶 위에서도 끊임없이 피어나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 모여 다시금 담소를 나누었고 그들의 대화 주제는 이제 과거의 원망이 아닌 다가올 추석잔치와 마을의 번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집 담벼락에는 예쁜 담쟁이 덩굴이 올라가며 흉터를 가려주었고 마당의 장독대들은 다시 정갈하게 닦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조용하지만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청암리 마을은 이제 단순히 행정적인 단위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네 번째 장은 이렇게 갈등의 해소와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의 울음소리가 가져온 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였으며 상처 뒤에 돋아난 새살은 이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했습니다. 김노인은 손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가의 돌탑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을 받은 돌탑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을 사람들의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긴 어둠 뒤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가 깃들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비 오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숭고한 희생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어느덧 청암리 마을에는 눈부신 가을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담벼락들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어린 손길로 다시 세워졌고 진흙더미에 잠겼던 길목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는 비바람에 꺾였던 가지 대신 새로운 연두빛 잎사귀들을 틔워내며 마을의 수호신다운 위용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그 아래 모여 앉아 지나간 여름에 혹독했던 시련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평소처럼 정갈하게 닦인 마당에 서서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의 가슴 속에는 만물을 보살피는 대지의 너그러움과 생명의 소중함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김노인의 기와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수해 복구 기간 동안 이곳은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지친 사람들에게 쉼터와 음식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묵은 앙금들을 김노인의 며느리는 이제 마당을 쓸면서도 어머님, 오늘은 햇살이 참 좋아 이불 빨래하기에 딱이겠어요 라고 말하며 아내 역시 장독대에 담긴 장맛이 예전보다 더 깊어졌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흉터조차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고난을 이겨냈다는 훈장처럼 느껴져 오히려 정겹게만 보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의 집 앞마당에 커다란 멍석을 깔고 수확한 곡식들을 나누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 씨는 가장 먼저 도착하여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nep살 한 가마니를 내려놓으며 김노인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이번 가을 첫 수확물을 가장 먼저 어르신 댁에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부린 어리석은 심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손주 녀석을 살려주신 은혜를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박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김노인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박서방, 고맙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준 덕분에 오늘 같은 날을 맞이한 것이니 자네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나 라고 화답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손자는 이제 마당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마을 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맑은 눈망울은 세상을 향한 호기심으로 반짝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여우가 지켜낸 생명이 얼마나 눈부신 것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김노인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품속에 간직한 하얀 여우의 털뭉치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저 멀리 숲속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그 고마운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여우는 비록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가 남긴 희생의 정신은 마을 아이들의 동요 속에도 어른들의 덕담 속에도 고스란히 살아 숨쉬며 마을에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씨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 멍석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마을 사람들을 인자한 눈빛으로 굽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의 정이란 가꾸지 않으면 금방 시들지만 고난 속에서 피어난 정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법이라네. 우리 마을이 이번에 겪은 일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음을 잊지 말게나 라고 나지막이 읊조리셨는데 그 말씀은 마을 사람들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과 배려 위에 세워진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마을의 평화를 축복하는 배경음악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아낙네들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엽살로 지은 밥과 신선한 나물들을 준비하여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냈습니다. 김노인의 아내는 손수 빚은 동동주를 내와 사람들의 잔을 채워주었고 마당 가득 풍기는 고소한 밥 냄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결 넉넉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우리 청암리 마을에 영원한 화합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라는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은 잔을 높이 들고 환호하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횃불 아래 비친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 대신 희망의 빛이 가득했고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받는 듯한 따뜻한 온기가 마당 전체를 감싸 안으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때쯤 김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앞 강가가 내려다 보이는 돌탑 근처로 향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정성껏 쌓아 올린 돌탑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산꽃들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돌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여우를 향한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보게,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웃음을 찾았네. 자네가 지켜준 이 평화를 내가 죽는 날까지 소중히 지키며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네.
김노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대답이라도 하듯 숲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백발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마치 여우의 따뜻한 눈길이 닿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서로에게 정겨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어르신, 내일은 제가 지붕 수리, 마무리를 도와드리러 오겠습니다. 라는 박 씨의 든든한 약속과 아이고, 잘 먹고 갑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라는 이웃들의 인사가 어둠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김노인은 대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마지막 한 명까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천천히 대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함에 빗장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이제는 이웃을 믿는 마음이 빗장보다 더 든든하게 집안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안채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손자는 이미 할머니의 품에 안겨 평온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오늘 하루의 일과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비 내리는 밤에 그 처절했던 울음소리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 소리가 일깨워준 생명의 존엄함은 김노인의 노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이 이 여우와의 만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남은 세월 동안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어떻게 돌려줄지 고민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나뭇잎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대지는 고요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달빛은 기와지붕 위를 하얗게 수놓으며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무너졌던 집터 위로 새로 돋아난 풀들은 밤이슬을 머금고 반짝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이제 두려운 재앙의 포효가 아니라 만물을 정화하는 신성한 자장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며 자신의 집마당을 처음 찾아왔던 그 하얀 여우의 눈망울을 마지막으로 떠올렸습니다. 그 눈망울은 이제 슬픔이 아닌 축복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김노인은 그 빛을 따라 깊고 평온한 꿈의 세계로 천천히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에서 새어나오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청암리 마을은 이제 온전한 평화 속에서 내일의 밝은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노인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의 새벽 안개를 마주했습니다. 공기는 맑고 청량하여 정신을 맑게 해주었고 나뭇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들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당 끝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기운을 얻었습니다. 집 안팎을 둘러보며 혹시나 손봐야 할 곳은 없는지 살피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김노인은 텃밭으로 나가 오늘 아침상에 올릴 싱싱한 채소들을 정성껏 거두었습니다. 짐승의 진심이 인간의 마음을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는 흙을 만지며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아침 식탁은 소박했지만 생기가 넘쳤습니다. 며느리가 끓여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고 손자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밥을 크게 한술 떠먹으며 이 밥 진짜 맛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김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키운 곡식이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란다
라고 인자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식사 후 김노인은 사랑방에 앉아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글을 가르치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아댔고, 김노인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더욱 따뜻하고 신비롭게 다듬어 세월이 흘러도 청암리 마을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밤이면 여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돌탑은 매년 조금씩 더 높아졌고, 그 주위에는 여우를 기리는 정성이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웠고, 낯선 일을 경계하기보다 그들의 사정을 먼저 살피는 넉넉한 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비록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여우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짐승 한 마리로 인해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했는지를 매일 감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는 큰 어른으로서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저녁은 늘 정겹고 평화로웠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마을 하늘로 부드럽게 피어오르고 소들의 원앙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면 사람들은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안식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과 산속의 여우에게 무언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김노인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숲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을 것이며, 그곳 어딘가에서 여우 또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이 잇따라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조화는 영원히 청암리의 전설로 남아 후세에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김노인의 손자도 장성하여 마을의 듬직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여우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이 되었으며, 강가의 돌탑을 정성껏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안방 깊숙이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수해 이전보다 훨씬 더 번창했고 인심은 더욱 후해져 인근 마을에서도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가 비 내리는 밤에 찾아왔던 그 하얀 여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그 기억은 마을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어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청암리 마을은 다시 한번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숲속에서는 부엉이가 울고 냇물은 달빛 아래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흘러갔습니다. 김노인은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닫으며 마지막 숨을 고르듯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미련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감사와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비 내리는 밤의 울음소리는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되었지만, 그 소리가 남긴 사랑의 노래는 마을 사람들의 꿈속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고귀한 뜻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고민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김노인이 느꼈던 그 평온한 가을밤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빗소리는 이제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키우는 고마운 자연의 소리로 여러분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하얀 여우가 지켜낸 그 소중한 생명의 온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전달되어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을 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일의 빛으로 인도하는 따뜻한 휴식의 공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청암리 마을의 평화가 여러분의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아름다운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밤바람이 창가를 스치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고생 많았던 오늘 하루도 이제는 저물어가고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노인의 손을 잡고 강가를 거닐던 여우의 발걸음처럼 여러분의 꿈길도 가볍고 부드러운 하얀 털처럼 포근하기를 빌어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우리 곁에는 늘 우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며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씻은 듯 맑아진 세상과 눈부신 햇살이 여러분을 반겨줄 것입니다. 청암리 마을의 옛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 따뜻한 여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평안한 밤을 김노인은 마지막으로 손자의 머리맡을 살핀 뒤 나직하게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살만한 곳이로구나. 내일도 맑은 해가 뜨겠지. 그 짧은 한마디에는 노인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진리와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김노인의 그 편안한 마음을 닮아 오늘 밤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빗소리는 그치고 달빛은 밝으니 이제는 근심 없이 잠들 시간입니다. 짐승의 보온과 인간의 용서가 빚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어떤 악몽도 없이 그저 하얀 여우의 부드러운 등 위에 올라타 구름 위를 거니는 듯한 행복한 꿈만 꾸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